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윤현주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현재 이 자리는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충북 미디어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2일차이고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주제로 저희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시부터는 저희 2022년 학교 미디어 교육 교강사 대상 수업 나눈 연수 초등 분야가 또 공유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이랑 온라인으로 지켜봐주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학교 미디어 교육 기획자 분들이거나 직접 실천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교사 강사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번 특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대비 달라지는 2023년 학교 미디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개정 교육과정 작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총론에 포함될 주요 사항이 발표되었고 8월에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이 국민참여소통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총론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조정된 교육과정 개정안이 교육부를 통해 행정예고됐고요.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눈여겨볼 것은 언어 소양, 수리 소양과 함께 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으로 정한 것인데요. 디지털 소양을 모든 교과에 통해 함량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학교 미디어 교육과 그리고 저희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접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오늘 특강을 통해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 와주신 또 특강 준비해주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수석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굉장히 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오전에 교육부 장관님 모시고 개정 교육과정이나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금요일 이 도로 상황은 정말 다행히 이제 조금 최신의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뭐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특강이 1시간 이상 넘어가면 힘드시니까 오히려 궁금하신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 질의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장의 실천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있는 문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고쳐 나가야 개선도 되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제 블라블라 이야기는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료를 올려주세요.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할까요? 바로 다음이군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법적으로 올해 고시가 되고 내년 1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실제 교육 현장에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그 다음에는 3, 4학년, 5, 6학년 그 사이에 또 초등학교 1, 2, 3,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현장에 적용하는 거는 2024년부터 한 3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니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얘기하고 특히 최근에 디지털 소양을 넘어서 디지털 시민성까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서 실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내에서 결국은 실천되고 그리고 실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우리 학교 미디어 페스타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책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실제적으로는 문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문해력은 이제 능력인 거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체제가 교육이라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인가, 그리고 제가 오늘 미디어 교육에 대한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왜 앞에 디지털을 붙였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체인데, 매체라는 거는 전달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 수단이 워낙 디지털 환경 때문에 넓어지고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인쇄 미디어, 방송 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 이런 환경의 변화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디어의 발전이 그전 미디어의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인쇄 미디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점은 아이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그게 인쇄 자료일 뿐인 거지 궁극적으로는 그 인쇄 자료의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그런 텍스트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 시대, 제가 되게 젊어 보이긴 하지만 나이가 꽤 들었는데,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저는 그냥 아버님만 보시는 매체인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나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회 돌아가는 상황도 그냥 정규 방송에서 받았던 건데, 디지털이나 이 소셜 환경에서 아이들은 지금 사실은 어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텍스트로 된, 영상으로 된, 그리고 오디오로 된 수많은 이런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쇄와 방송과 소셜 미디어의 전체적인 이 미디어의 발달 차원에서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조각조각 정보, 그 유형이 달라졌을 뿐이지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남한테 잘 전달하고 남이 이야기한 것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미디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올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뭐 우리 너무나도 미디어 교육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하나의 사례이죠. 하나의 이슈였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그 카페에서 요거를 캡처를 했는데, 심심한 사과 논란이죠. 블라블라블라 오늘 뭐 작가 뭐 이런 사인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뭐 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댓글이 장난하냐였거든요. 뭐 사과를 왜 심심하게.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하게 그럼 한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정보를 옛날에는 한정된 이런 교육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단어들을 사실은 다 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 텍스트 맥락을 보고 설마 나는 심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마 이 사인회 이 주최 측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이 심심이란 단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단어를 찾아봤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는 이제 찾아봐서 맥락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냐면,
설사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댓글을 그렇게 달면 안 되죠.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장난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의 분석을 떠나서 최근에 윤리적 측면, 시민성 측면까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측면인데, 저는 심심한 사과 논란이 우리한테 많은 또 교육의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리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에 미디어 교육,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에 정말 이 시점에선 중요하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우리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려면 별도의 수업 실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교재,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밀히 생각하면 그 부분도 이제 제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미디어 문해력 교육하는데 수학 문제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요즘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저것만 잘 이해하면 거기에 계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짧은 문장 속에서도 아이들마다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와, 그리고 전체 문장 속에서 이것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건 결국은 모든 교과가 수학을 떠나서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이 모든 교과 안에서, 이게 비단 수학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과서적 접근이라고 했던 별도의 어떤 문해력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과와 연계된 하나의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교육과정 안에서 그렇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암기와 이해를 넘어서 맥락적인 어떤 분석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기초학력이 마치 국영수 과사 어떤 학업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학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학습하는 능력이고 습득하는 능력이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미디어의 환경 변화, 인쇄,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 소셜 미디어를 얘기하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으로의 또 다른 진화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런 메타버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죠. 메타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유니버스, 우주,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시급해진 거죠. 사실은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이 더 시급해진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이 정보를 접하고 이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의 이 시각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아이들이 그런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아이의 가상의 환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문해력의 그 미디어라는 어떤 형태를 이런 가상의 환경이라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기술 발달이 워낙 빨라져서 바로 우리가 또 다른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한테 남겨주는데,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이 과정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을 단순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맥락적으로 파악을 해서 활용하는 것에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시민성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우리 학생들이 저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규칙, 그것은 결국 시민성과 윤리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보의 이해와 활용을 넘어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과 시민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개념을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환경 변화라는 것이 옛날처럼 산업시대처럼 누군가의 일부의 정책 위반자들, 일부의 어떤 그것을 역할이 주어진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뭐 MZ세대, 알파세대까지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제가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확인할 수 없지만 뭐 M세대이실 것 같아요. 다. 내 자체가 M세대인 거죠. 보통 우리가 MZ세대 하면 마치 뭐 젊은 세대?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뭐 디지털 세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28세부터 40, 저는 여기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속성들이 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색에 능한 세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는, 모르면 찾아보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심심한 사과처럼 그것을 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세대의 특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디어로 자신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즘 뭐 짧은 동영상, 뭐 틱톡, 어디 가면 애들 당연히 사진 찍고 이러는 건데, 그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는 수단일 뿐이지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이 보기에도 이거 뭐야? 뭐 어떻게 이런 걸 올리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지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이들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한테 해를 입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세대의 특성은 이해하되 그 세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어떤 지켜야 될 최소한의 시민 의식 같은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이 우리 미디어, 문해교육,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겠죠.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면 현재 수준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잘려지기도 했지만 사실과 의견을 식별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얼마나 경험되어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이거는 우리나라가 조사한 게 아니고 OECD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피사라고 국제학업 성취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원래 했었어야 되거든요. 2021년도에. 근데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학생들이 팩트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개인적 어떤 주관적 의견인지를 식별하는 역량이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낮죠. 저는 이 요소가 우리 미디어 문해 교육의 요소가 돼야 된다는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교육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현재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검색 키워드에 대한 사용 방법이다. 아이들 요즘
대부분이 수업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하게 하세요. 뭐 사회과에서 그 우리 고장의 특성 조사해 와서 레포트 내자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검색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인데 검색 키워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했던가?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찾은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지 내가 내 과제에 그걸 써도 좋을 만한 출처가 명확하거나 객관적인 정보인지를 우리는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하다못해 어느 언론에서 쭉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숙제? 요즘은 숙제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제가 봤는데 이 미디어 교육 하셨던 몇 개의 최근에 언론 보도를 가지고 잘못 표현된 거 찾아내기. 우리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근데 아이들이 찾아낸 그 잘못 표현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도표와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통계는 예를 들면 뭐 정당의 지지율 뭐 이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70%보다는 70%가 더 크게 표현되거나 이 추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요즘 그래프 같은 거 보면 그게 언뜻 보면 그러면 되게 이 영역이 넓어졌는데 뭐 지지율이 높아갔는데 해보면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표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쭉 내리고 보면 보통 언론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언론사에서 기자가 누가 언제 작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즘 인터넷 언론 보면 기자 이름 안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연합뉴스에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주관적인 또 해석이 성향에 따라 있는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편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그거를 그런 기사를 그런 정보를 내는 사람의 어떤 그 문해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식별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양쪽이 다 생산자건 이용자건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찾은 정보가 내 해결해야 될 과제에 관련성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여기는 사실은 저작권의 문제도 있는 거죠. 누군가의 의리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피싱하고 스팸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간간히 종종 봤는데 아이들은 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럼 그것에 속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미디어 문해교육,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생존 능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OECD 피사 학업 성취에 대한 부분도 뭐 코로나 때문에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것이 좀 국가적으로 보면 왜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적어도 제도라는 측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인의 디지털 부분을 사실 많이 조사하지 않는데 알고 계시듯이 사실은 여기서 세대 격차, 디지털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실제 성인에게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참여, 그러니까 직업을 얻는 거, 그 직업을 얻어서 들어갔을 때의 어떤 임금 차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임금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인데 능숙한가 능숙하지 않은 거에 따라 이제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다행스럽게 직업을 해서 그 직업에서 뭐 꽤 오랫동안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 변화 상황에서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한 직장의 첫 직장의 근무 연수가 저는 어느 보고서에는 2.5년이라고 봤는데 최근에 어떤
그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1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어떤 생존 능력,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아이들이 오랜 세월을 살겠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상황이면 150살까지 평균 연령을 얘기하던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긴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디지털 경쟁력, 저희가 뭐 IT 강국 맞죠. 인프라 강국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거에 평가 지표를 바꿨더니 작년에 12에서 8위로 4단계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핵심 역량으로서의 조금 크게 보면 디지털 역량, 디지털 문해력과의 관계를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과 융합되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 사고를 원하고 이것이 사회 구성원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보면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원래 제가 요청받은 이 강연의 제목 안에 있기도 한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러면 앞에서 너무 중요하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생존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뭐 밑단에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재단 측면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같은 개념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다행히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뭐 이만한 자료로 지금 검색을 하시더라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것을 전체 방향을 한 장으로 표현한 게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역량, 학습자의 삶과 성장, 자율성 이라는 중점 방향의 이런 디지털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가 개정의 중점 방향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 과제가 한 4영역에서 지금 한 12개, 13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전체 이 총론에서 지금 전체적인 비전을 보시면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포용성과 창의성과 사실은 주도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겠다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선포인 거죠. 비전이라고 하면. 그리고 인재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전 선포인데, 그것을 실제 그 밑에 역량, 비전, 인재상, 그다음에 그 밑에 역량,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포용성과 창의성,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3개의 소양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진전된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리터러시 소양하면 그 전까지는 읽기, 쓰기, 세막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주 능력도 아니고 역량도 아니고 그냥 스킬에 가까운 읽기, 쓰기, 세막이었죠. 근데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 소양, 수리 소양, 특히 디지털 소양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언어 소양하고도 관련이 있고 수리 소양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 교육의 어떤 대상 영역을 보면 가만히 보시면 언어 소양이 여기서 2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오히려 전통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바라본 거에 가장 가까운 이 개념은 언어 소양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 공유하고 사용하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개념을 정립해 왔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언어 소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수리 소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디어 매체의 어떤 그 기호 중에 이 수리적 기호는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데이터 가지고 이제 원그래프와 뭐 막대 그래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기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면 그럼 수리 소양도 가만히 보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워낙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디지털 소양을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특히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 여기서 이제 사실은 소양이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 하는 것들은 뭐 디지털 소양도 넘어서는 언어, 수리 소양까지를 우리 포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단순하게 스킬 개념의 읽기 쓰기 세마기가 아니라 새 소양 역시 활용, 특히 문제 해결, 소통 이런 쪽으로 소양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능력군, 역량군으로 이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진전된 개념의 확장이죠. 현재 교육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전체 3대 기초소양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이제 이런 개념 정의를 했고 그것에 따른 하위 요소를 4가지로 정하고 지금 교육과정의 소위 강론에 각 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제 성취 기준으로 전략으로 내용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요새 뭐 다른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뭐 이해 갈등이 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수업 시수 얘기하고 이 부분 때문에 뭐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뭐 빠져야 될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 이런 거친 표현은 아니겠지만 정말 시대착오적인 전문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잘 진전되고 있는 영역이고 그러면서 각 교과에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한 4가지 영역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간 영역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윤리와 정보보호,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특히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역으로 잡고 지금 강론의 각 교과에 접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 디지털 문해력, 뭐 디지털 소양, 뭐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는 이제 이 용어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어떤 역량이어야 되느냐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이미 유럽 연합 연구센터 조인트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10년간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를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 각 하위 영역별로 우리가 지금 아까 4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처럼 정보, 데이터, 소통 협력, 컨텐츠 생성, 시민의식, 문제 해결로 역량군으로 이거를 올리고 있고 특별하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학년별, 수준별 이렇게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수업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언급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안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뭐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현, 대외적인 국제적인 어떤 이런 정책 이 분야의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올해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뭐 오랫동안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올해 특별하게 교육부로부터 어떤 연구와 어떤 자료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받았냐면 아까 교육부는 개념을 정리하고 4가지 영역을 구분하는 데서 사실은 뭐 총론에는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아까 유럽 연합
연구센터에서 나온 것처럼 그걸 교육과정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뭐 해서 그 하기에는 갭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사실 시청자 우리 재단에서도 이런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에 더해서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좀 나누고 그거를 실제 교사학습에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 연구는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부터 디지털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따라 아까 그 영역별로 되어 있던 거를 아주 세분화해서 지금 1-1부터 3-2에 이르기까지 전체 4개 영역, 요건 교육부가 만들었고, 그리고 10개 요소 22개의 학습 요소와 51개의 세부 학습 내용, 거기에 따른 학업 성취 기준까지를 지금 만들었고, 아마 다음 달에 대외적으로 배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접목할 수 없으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재단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버전업 하시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실 때 일단 요거를 좀 기반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 내년도에 이걸 기반으로 각 교과에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사회교과에서는 실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교과 그러니까 바슬질까지 포함해서 10개 교과에 1년에 한 10차시 정도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아이들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다 한 세트로 패키지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서 내년 3월에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저렇게 큰 개념 저렇게 큰 영역 가지고는 바로 수업에 하실 수 없으니 지금 캐리스가 교육부로부터 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초성만 다진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미디어 문해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지금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중에 아까 91개 학업 수행 기대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이 자료에 대해 다 담기가 좀 어려워서 한 가지 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보셨듯이 4개 영역에 10개의 요소 그리고 이 세부 요소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총론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영역 중에 예를 들면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영역에 2-3 디지털 컨텐츠 생성이라는 영역에 23개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 요소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의 학습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2-3, 1, 2-3-2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세부 학습 요소를 다 그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세부 학습 요소는 말 그대로 학습의 내용인 거고 그럼 이 내용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행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의 개념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 이런 미디어의 형태에 따라서 각 채널별 특성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유용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학습 내용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유튜브 생중계만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마디 했었을 텐데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 특히 전국의 56명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셨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밑에도 컨텐츠 기획과 편집과 창작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이죠. 뭔가를 만들 때 특히 우리 아이들 동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어떤 행태를 보냐면 그냥 컴퓨터부터 여는 거. 사실은 내가 뭘 만들지가 기획하고 그리고 그 내가 기획한 그 스토리텔링에 따라 어떤 요소 자료를 가져다가 배치시킬지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기획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열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컴퓨터부터 열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데 교육적으로 보면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서 단계에서 그 스토리가 네가 표현하려고 하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를 사실은 선생님의 코멘트가 있어야 하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공유되면서 자신의 사고를 이렇게 높이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학습 수행 기대 역시 세부 학습 요소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밟아야 될 하나의 절차로 학습 수행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소양의 학습 요소들, 수행 기대가 현재의 교과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교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우리 그동안 무엇을 아이들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요소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과별 대표적인 학습 성취 기준 현재의 기준에 얼마나 이 학습 요소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게 연계가 이 분석이 되지 않으면 교과 내에서 선생님들이 다시 이거를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서 어떻게 수업 설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디어 문해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은 교과랑 연계되는 소양 교육으로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저희 연구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도 했다.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단어가 뭐다?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내년도 3월이면 그럼 2025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지금 2022가 2024년부터 하면 사실 이걸 만들어도 한 1, 2년 아무리 많이 써도 한 3년 아닌가요? 했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핵심 개념이나 성취 기준에 대한 부분은 2022로 가더라도 물론 내년도에 저희가 2022에 맞춰서 똑같은 작업을 지금 하게 될 텐데 시급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뭐 1, 2년밖에는 안 쓰겠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3월 달에 배포되는 교사학습 자료는 2015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제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다면 디지털 소양, 디지털 문해력, 미디어, 미디어까지를 다 포함해서 실천 전략의 두 번째는 앞서서 처음부터 저걸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실천 전략이고 두 번째 실천 전략은 이것을 수업에 어떻게 녹여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체계성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준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아는 것 그리고 다양한 우리 그동안 하셨던 수업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새롭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사전 설계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이런 학습자 특성, 환경 특성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건 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교사학습 설계 방향인데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또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이 적어도 미디어 문해 교육, 적어도 디지털 소양 교육에서는 요 3CR이라는 거를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수업 도입 전개 정리, PBL을 하면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문제 해결, 문제 성찰 이런 식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학습 모형 모델도 많았었지만 이번에 특히 이 성격에 맞게 3CR이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의 피드백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하셨던 부분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3CR 말 만들어낸 거죠. 학습 모델에 따라. 근데 이 요소가 컨텍스트, 클래리피케이션, 크리에이션,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앞에가 세 개가 C니까 3C 그리고 R인데 이 부분 문제 정의하고 크리에이션하고 리플렉션하는 건 우리가 뭐 많은 탐구학습 모형이나 PBL에서 했는데 만일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 컨텍스트 부분을 아이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사회정사 학습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가 왜 이 수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미디어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통 도입에서 하는 학습 흥미 유발 그리고 뭐 학습 목표 제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인지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다른 전략과 다른 수업 모델과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다. 뭐 당연히 수업 전략들은 다양한 토의와 체험과 조사와 시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교사학습 자료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뭐 미술, 뭐 10개 교과에 예컨대 사회과는 그 자체가 도덕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 디지털 소양 교육이나 미디어 교육하고 관련된 그 자체의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뉴스로 제작해서 유통시키고 때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교과의 특성 플러스 그 다른 교과에서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하나의 사례를 아까 도덕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교사학습 자료 개발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드릴 거냐면 기본적인 도덕과의 학업 성취 기준과 디지털 소양에서 다뤄야 될 학습 요소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까 사실 요 자체가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수업 자료 PPT이기도 하겠죠. 이 자체가 수업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제 뭐 정말 말 그대로 교사학습 자료 개발의 예시 자료로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진들이 전국적으로 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혹시 우리 그동안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이 미디어 교육에 함께 참여했던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같이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고 개발된 자료를 또 다른 시각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런 협력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근데 중간중간 아까 다루어야 되는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에 대한 요소들이 빠지지 않게 단순하게 뭐 캐릭터를 만들고 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기획서 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컨텐츠를 기획할 때 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요소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시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는 했던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매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가 오늘 새롭게 이제 요청하신 요 시간을 준비하면서 미디어 교육하고 관련한 교육부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연구 보고서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 보고서도 좀 조만간 제가 결론만 쓰면 되는데 지금 결론을 못 써서 보고서가 캐리스 홈페이지 KERI caris.or.kr에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교육부가 특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는 교육부의 인성 최근에 과명이 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미디어와 관련한 원격 연수 컨텐츠를 또 지금 개발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이제 올해 끝나게 될 텐데 원격 연수 컨텐츠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아까 뭐 시민성도 말씀드리고 뭐 윤리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수업에 녹여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로 사회정사학습 모델이라는 거를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사회정사학습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요즘 우리가 인지, 사회정서, 감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긍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의 습득과 적용 과정을 말한다라고 사실 뭐 이 K셀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사회정사학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가만히 요 개념을 보시면 우리가 소양 관점에서 다뤄야 될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사회정사학습과 미디어 문해교육, 사회정사학습과 디지털 소양 간의 관계를 저희가 지금 발표할 연계시켜서 지금 연구하는 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K셀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나 디지털 소양 교육 때문에 나온 학습 방법은 아니다. 근데 충분히 연관이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학습의 모델은, 미디어 문해 교육의 학습 모델은 1번이 자기인식, 2번이 자기관리, 3번이 사회인식, 4번이 관계능력, 최종적으로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학습의 모델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다음 장이 미디어 문해 교육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앵커리지 학교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 KSR 기반으로 사회정사 학습 행동 15가지를 만들어서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지금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군은 우리나라로 보면 교육지원청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자신에 대한 이해, 인지, 자신에 대한 관리, 다른 사람 인지, 다른 사람 관리라고 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행동이라는 표현으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디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안다. 자신에 대한 인지가 단순하게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한 가지씩만 사례를 드려보면, 자신에 대한 관리라는 건 뭘까? 나는 감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야,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견을 배려한다, 나는 우리 학교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책임을 다한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은 적절하게 소통하고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그 수많은, 특히 온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미디어 문해 교육,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된 이거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원격 연수 컨텐츠를 만드시는 이대의 오인수 교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거기서 제가 살짝 가져온 그래서 이 부분은 원격 연수 컨텐츠를 제 강연 이후에 조금 더 또 후속적으로 보실 수 있다면, 그 보고서랑 이 원격 연수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개발 중이라 아마 이것도 내년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자신에 대한 인지, 자신에 대한 관리, 요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지고 몇 가지 제시하신 거를 봤더니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인지, 나의 감성을, 책임감을, 영향력을,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 자신을 관리하는 거, 사실은 여기서 디지털 기기를 약속한 대로 끌 때 끄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균형 있게 습관, 타임 제한하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 건설적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거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얘기한 건데 잘못 오해됐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적극적인 저항,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괴롭힘, 그리고 갈등, 대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측면, 관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존중, 공감, 긍정, 건강,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아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책임감, 분별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저는
우리 연구에서는 3CR이라는 거를 특히 컨텍스트 맥락 이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정사 학습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도 훨씬 더 미디어 문해 교육을 아이들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체계화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하는 수준인데요.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교육 과정에서 교육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밑단에서 버텀업이 돼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그러면서 사실은 정책 차원에서 보면 이 밑단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안 이루어진 것처럼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영역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활동들이 한 곳에서 잘 공유되고 그걸 통해서 더 개선 발전되는 것들이,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시간의 지체, 이런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핵심 소양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정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기초소양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성체계와 교과 연구의 방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수업을 설계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던 전략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채택을 하시고, 중요한 건 현장에서는 그것을 실제 수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의도한 수업대로 아이들이 정말 그런 행동, 그런 지식,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건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온전한 학교의 몫이고 선생님들의 몫이고 또 이런 미디어 교육을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정책,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혹시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디지털 문해력이라든지 소양 교육이 윤리성이라든지 시민성까지 확대돼서 교육해야 된다는 점이 저희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떤 학교 미디어 교육을 추진해 가야 될지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학교 미디어 교육에 사실 디지털 소양을 녹여낸다는 것이 저희는 학교 교육을 하고 있지만 뭐 선생님이나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 중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소양 그 부분들이 저희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많이 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제언해 주신 것처럼 재단 차원에서 좀 또 다른 디지털 소양의 구성 체계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멀리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다시 청주로 오셨고 다시 또 대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3시 36분 정도 되는데요. 3시부터 저희가 학교 미디어 교육 사례 연수가 시작됩니다. 밖에서 저희가 체험존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체험하시다가 3시에 다시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